아내의 배란기에 나는 되도록 일찍 퇴근했다. 그녀는 힘든 눈치였지만 클리닉의 지시와 내가 주는 정자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어느 날 나는 침대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더 이상 젖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부터인지 내 목을 꼭 껴안지도 않았다. 대신 샤워를 안 했다든지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는 핑계를 대며 피하는 일은 없어졌다. 내 허리의 움직임에 아찔한 가속도가 붙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밀치며 잠깐만요 하면서 입덧을 하는 인부처럼 욕실로 뛰어가는 일도 이제는 물론 없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아내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가을 인사 때 부서가 바뀐 뒤로 나는 회사 일이 더욱 바빠졌다. 아내의 배란기를 빼고는 일찍 들어와 아내와 시간을 보낼 기회도 적어졌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안고 싶은 욕망도 그때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겨났다. 나는 무엇에든 잘 적응하는 편이었으며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아내도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었다. 이제는 옆집 여자의 차를 자주 타지도 않는 듯했다. 더욱이 가을로 접어들 무렵 남편이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 돌아온 뒤로는 옆집 여자도 그전처럼 외출이 잦지도 않다고 했다. 그 집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사라진 대신 이따금 한밤중의 고함 소리나 뭔가 둔중한 것이 집안을 흔드는 소리 따위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7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옆집 여자가 남편을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주는 광경을 먼 발치로 볼 수 있었다. 아내는 말수가 적어졌다. 말 자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일도 없어졌다. 집 안은 더욱 깨끗해지고 언제나 조용했다. 아내는 다시 독일식 책상에서 잡다한 책들을 읽고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잠을 자며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었다. 책을 담아두는 상자가 거의 늘어나지 않길래 물었더니 이제는 책을 사지 않고 상가의 대여점에서 빌려본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 앞으로 배달되어 오던 지오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있는 것을 보면 아마 아내는 잠이 늘어난 것 같았다.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바쁜 만큼 나에 대한 회사의 신임은 날로 두터워졌다. 조직사회라는 곳에서 힘든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일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준비되어 있었다. 아내까지도. 한동안 밤마다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아내가 전화선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린 일. 베넷 쪼고리를 사주었던 아내의 친구가 모처럼 찾아오며 사왔다는 장식 양초에서 불이 옮겨붙어 벽에 걸었던 우리의 결혼 사진이 타버린 일. 누군가 내 차와 옆집 차를 포함한 5대의 타이어에 드릴 구멍을 내고 도망친 사건이 일어나 그때 광대뼈가 튀어나온 옆집 남자와 처음 인사를 나눈 일 등 몇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큰 사건은 아니었다. 옆집 남자는 신도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불과 몇 년 만에 커다란 도시가 불쑥 솟아나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 같은 오래된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인공호수도 그렇고. 아무튼 대단해요. 남자가 신도시에 살기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조용해서 좋더군요. 라고만 대답했다. 그런 일들 말고 그래도 좀 큰 일이라면 아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일 것이다. 아내는 레인지 위에 있는 뜨거운 주전자를 옮기다가 주전자 주둥이에서 끓는 물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옆구리를 대었다. 위험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살갗이 벗겨진 자리에 며칠 동안 진물이 흘렀기 때문에 배란기인데도 나는 아내의 곁에 가지 못했다. 아내의 화상은 곧 아물었다. 아내가 꺼내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출근하던 날, 나는 신호대기에 걸려 차를 세우고 기다리다가 불현듯 가을이 깊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봄이 지나가 버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은 다시 봄이다. 봄이 다 가기 전에 함께 가보자고 약속했던 그 길. 지난주에 나와 아내는 그 길 옆을 지나쳤다. 작년과 똑같이 연녹색 잎과 희고 붉은 꽃들로 덮여 있었다. 나는 시계를 자주 보았고 그때마다 그런 자신에게 당황했다. 나와 달리 아내는 1시간 뒤면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을 잊기 위해 그다지 애쓰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에게 지난 겨울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날 밤, 무섭게 조용하던 11월의 밤 이후 아내는 몹시 수척해졌다. 안락의자 속에 공벌레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의 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마지막 밤은 바람이 몹시 불고 간간히 비가 뿌리는 음산한 날씨였다.
9시쯤 퇴근한 나는 벨을 여러 번 눌러도 기척이 없자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들어와서는 아내의 방문부터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안락 의자는 비어 있었다.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아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내는 어두워지기 전에 외출한 모양이었다. 부엌에 가보니 저녁을 지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흔치 않은 일이긴 했지만 나는 곧 이해했다. 아내에게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나는 다른 날처럼 옷을 갈아입고 욕실에서 손을 씻은 다음 텔레비전을 켰다. 아내는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늦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1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10시가 넘으면서부터 나는 몇 번인가 베란다로 나가 밖을 내다보았다. 11시가 되자 아예 베란다에 서서 10분을 기다렸다. 베란다 철책에 비벼 끈 담배만도 3대나 되었다. 그제서야 어디로 연락을 해서 아내를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디로? 나는 또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내가 어딘가로 가버렸다는 사실 못지않게 그런데도 아내를 찾을 전화번호 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더 큰 당혹감이 느껴졌다. 아내의 방에 들어가 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정리되어 그것들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독일식 책상 위에는 메모지 하나 없이 꽁무니에 지우개가 달린 노란 연필뿐이었다. 아내는 책을 펴기 전에 언제나 저 연필을 찾았다. 연필을 손에 쥐어야만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가 그 연필로 무엇을 쓰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연필은 키가 아주 작아져 있었다. 아내의 상자들도 단정했다.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내 귀퉁이를 맞추고 쌓여 있었다. 다른 날과 다른 거라고는 아내답지 않게 상자 위에 먼지가 조금 있다는 점 정도였다. 부엌이나 욕실, 안방, 내 책상이 있는 방, 그 어디에도 눈에 거슬리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아내라는 여자의 내면을 알 만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 집안은 그녀가 아닌 어떤 여자가 들어와 당장 살기 시작해도 이상한 점이 조금도 없을 만큼 표준적이었다.
안주인의 냄새가 없었다. 아내와 나는 살을 맞대고 5년을 함께 살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그녀가 간 방향을 찾아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나는 무엇을 근거로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던 걸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갔다. 아내의 귀각 경로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뿐이었다. 시간이 늦어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나는 화단에 쪼그리고 앉았다. 가는 비가 뿌려서 어깨가 차가웠지만 들어가서 우산을 들고 나올 생각도 들지 않았다.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다. 뿌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쳐서 빗줄기에 가는 빗금이 드러났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옆집 남자였다. 빗속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왜 여기 서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아, 예" 라고 얼버무리고는 한 걸음 비껴서려 했다. 그러나 마침 운전석에서 내리는 옆집 여자를 보자 내 얼굴은 스트로보가 터지듯 갑자기 밝아졌다. 나의 반가움과 달리 여자는 내가 가까이 가자 경계하며 시선을 피했다. 저 집사람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라고 말을 붙이는데도 주춤거리며 남편 쪽을 힐끗 쳐다본 다음 등을 돌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무례하고 부자연스러운 몸짓 속에서 여자가 틀림없이 뭔가 할 말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그들 뒤로 몇 발짝 떨어져 집으로 돌아와서 여자를 기다렸다. 여자는 5분쯤 후에 왔다. 여자가 자기 집의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고 받침쇠로 고정시키는 걸 보고 나도 우리 집 문을 똑같이 했다. 여자는 조금 전과 달리 아내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남자 혼자 있는 옆집에 가야만 하는 긴급 상황임을 남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표정은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여자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잘 아는 번호인 듯 숫자판을 누르는 손가락이 빨랐다. 휴대전화인 것 같았다. 여러 번 같은 번호를 눌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10분이 지나갔다. 여자는 일어났다. 이제 남은 일은 경찰서와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해보는 일일 뿐인 듯 했다.
공공기관의 기록철에 들어갈 만큼 공식적인 사건으로 커지지 않고 사소한 개인적인 일로 그칠 기회는 여기에서 끝인가? 친구 집에 갔다가 차가 끊겼다든지, 책을 사러 광화문 대형 서점에 나갔다가 내친 김에 영화까지 보고 돌아온다든지, 하다못해 집에 오는 버스 속에서 잠이 들어버려 지금 종점에서 돌아오고 있다든지, 그렇게 끝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절망 때문에 나는 여자가 하는 말을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여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꿰다 말고 갑자기 버팀새를 발로 올려 반쯤 열려있던 현관문을 닫아버린 뒤 내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제 남편 귀에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뭐라고요? 내가 되묻자 여자는 말했다.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서 좌회전하면 순환로가 나오잖아요. 그 길로 쭉 따라서 서너 블록 가다 보면 다리가 있어요. 다리 넘어 우회전해서 계속하세요. 오른쪽으로 크게 그린파크라는 간판이 보일 거예요. 3층 끝방이에요. 근처에 카페도 많고 다른 모텔도 많으니까 찾기는 쉬워요. 나는 구조대를 만난 조난자처럼 그녀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에게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비밀로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말투였다. 아내를 찾으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 나는 여부가 있냐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은 채 한 번 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여자의 눈빛은 몹시 흔들렸다. 깊은 두려움과 번민이 어려 있었는데 남을 위한 것이기에는 지나치게 비장했다. 순간 나는 파크라는 말이 가진 수상한 어감을 깨달았다. 나는 여자의 어깨를 억세게 움켜잡았다. 내 손톱이 옷을 파고들어 빗장뼈에 닿았는데도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순환로는 무섭도록 어둡고 조용했다. 이따금 건너편에서 질주해 오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젖은 도로가 언뜻언뜻 드러났다. 여자의 말대로 찾기 쉬운 장소였다. 다리를 넘으니 얼마 안가 붉은 네온 간판이 나타났다. 검은 허공에 높이 걸린 붉은 온천 마크가 마치 소의 엉덩이를 지지기 위해 벌겋게 달군 인두도장 같았다. 나는 어금니를 물었다. 그것을 떼어내서 그대로 아내의 흰 젖가슴에 지져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고 싶었다. 내 손 안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빠지직 소리를 내며 당겨졌다. 여자의 설명으로는 3층 끝방은 그 모텔의 특실이라고 했다. 자기도 아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요일에 빌리곤 했던 방이라는 것이었다. 여자는 그 방을 자기가 사용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새댁은 차도 없고 워낙 외진 곳인데 이 시간까지 안 들어왔다니 저도 걱정이 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 나갔던 건데 하도 전화질을 해대니까. 오죽하면 새댁이 전화선까지 잘라버렸겠어요. 그리고 저 혹시 모르니까 지하 레스토랑으로 먼저 가보세요.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새댁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는 따위에 말만 했다. 물론 나는 지하 레스토랑에 둘러보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정규 방송이 끝나 지글거리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달빛처럼 뿌옇게 침대로 비쳐들었다. 그 침대에 아내는 혼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다. 베개에 긴 머리를 탐스럽게 흩뜨리고 혼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하얀 옆 얼굴. 시트를 젖혀보니 그녀는 알몸이었다. 유리로 된 천장 너머에서 어둠이 납작 엎드린 채 그녀의 벗은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무섭게 몸을 떨더니 아내는 그대로 알아 누웠다. 지독한 감기였다. 며칠 동안 운신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물 한 방울 넘기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내버려 두었다. 얼마쯤 나은 뒤부터 그녀는 다시 청소와 빨래를 시작했다.
너무나 야위어서 미라 같았다. 나는 새벽 헬스클럽과 외국어 학원의 야간 강좌에 등록을 했다. 늦은 밤에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집안은 환하게 불이 밝혀진 채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갑자기 부엌이나 자기의 방 쪽에서 마치 혼백이 떠돌듯이 소리 없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데 분노했다. 뻔뻔스럽게도 왜 자살 같은 걸 안 하나 몰라 하고 그녀 자신이 개에게 뱉었던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